네, 그럼 주체 없이 첫 번째 발표를 듣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프로그램은 좀 다른데요. 각재원 박사님께서 자연 환경 개선을 위한 하천 유지유량 산정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보시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연 사회환경 개선을 위한 하천 유지유량 산정 방안을 발제하게 된 환경부 한강송제소의 곽재원 연구사라고 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는 게, 원래 원 발표자는 수자원 정보센터의 손경환 연구사인데 인사 발령이 나서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렵게 돼서 후속 과제를 수행 중인 제가 부득이하게 발표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발표는 오늘 발표 드리기에 앞서 저희 홍수통제소도 하천 유지유량에 대해서 최근 들어 관심을 크게 가지고 이 유지유량을 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통제소의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 하천 관리, 유량 관리와 하천수 관리에 유지유량이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속적으로 개선과 확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일 발표는 먼저 현재 하천 유지 유량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 하천 유지 유량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사했던 여러 대표적인 국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하천 유지 유량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한 이슈와 논의됐던 점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유지유량 산정, 유지원 산정이 어떻게 개선될지 그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유지유량 개선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제 현재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올라가서 심의 대기 중이고요. 만약에 이제 빠르면 올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아마 고시돼서 발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먼저 하천 유지유량부터 보면, 하천 유지유량은 현재 법령상에서는 생활공업, 농업, 환경 개선, 발전 및 주운 등 하천수 사용을 고려해서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으로 하천법 제51조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개념이 단순하게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왔던 건 아니고요. 계속 변화해 왔는데, 크게 보면 70년대 이전에는 유지유량이 그냥 하천에 배를 띄워서 물건을 나르든지 뭐 다른 활동을 할 때 과연 그게 가능하겠냐, 그 정도의 충분한 유량이 있느냐 없느냐로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고, 80년대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농업 생산성 증대, 80년대 전까지는 농업 생산성 증대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 영산강, 낙동강, 한강, 금강 모두 하구 쪽에 넓은 평야가 발달해 있습니다. 거기서 농업용수를 공급을 하려면 아무래도 염도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농업용수를 취수할 때 염도에 문제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확보가 가능하냐, 거기서 접근을 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80년대 후 90년대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수질 오염 문제가 대두돼서 과연 이거를 어떻게 이 하천의 수질을 유지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로 접근이 됐고요. 이러한 게 계속 이제 플러스 더해져서 최종적으로 2000년 이후에는 현재와 같이 갈수량이나 수질이나 생태 경관을 모두 고려하는 유지유량 개념으로 진보가 되었고, 2006년도에 하천 유지유량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좀 자세한 제도 도입이나 고시 현황을 보시면, 유지유량에 대한 용어가 등장한 거는 1966년도에 수자원 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서고요. 그리고 1971년에 하천 유지유량이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에 준하는 법적인 개념이 하천법 시행령에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 하천법에 하천 유지유량이라는 항목이 정식으로 편입이 되면서 법적인 근거를 획득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2007년도에 하천법 51조, 아까 말씀드린 듯이 하천 유지유량의 개념이 다시 재정립되면서 현재까지 동일한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천 유지유량 산정 요령도 2000년도와 2009년 12월에 최종적으로 이제 제안이 돼서 현재까지 해당 기준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유지유량 산정이 됐고, 검증 고시 최종적으로 2015년에 고시된 것까지 지속적으로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하천 유지유량 현황인데요. 보시는 이제 수위관측소가 환경부가 약 557개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천 유지유량이 고시된 지점은 약 114개소입니다. 보시면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하얀색으로 된 이제 역삼각형이 수위관측소 전체고요. 그 중에 빨간색으로 칠해진 수위관측소가 현재 유지유량이 고시된 지점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유지유량 고시가 주로 이제 지방하천보다는 국가하천 위주로 많이 고시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제 국가하천이 84개소, 지방하천이 30개소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천 유지유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크게 2009년 12월에 최종적으로 제한된 하천 유지유량 산정 요령에 따르면 7개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7개의 유량을 산정한 다음에 그 유량을 모두 만족하는 유량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7개 항목을 산정하고 그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항목이 수질 보전이나 생태계 보호, 경관 보정, 염수 침입 방지, 하구 막힘 방지, 시설 및 취수원 보호, 지하 수위 유지 요 항목들이 있고요. 각각의 필요량을 이렇게 이 도표대로 산정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제 각 홍수통제소장이 고시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항목들이 이제 보면 우리나라에 조금 안 맞는 경우도 가끔 보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뒷부분에 논란이나 이슈 부분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천 유지유량을 산정해서 어디에 쓰냐라는 부분이 되거든요. 일단 이제 홍수통제소에서는 주요한 2가지 업무 중에 하천 유지유량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특히나 홍수통제소 하천수 관리 업무에서 유지유량이 중요한 인자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 외에도 하천수 관리 업무 중에 하천수 사용 허가일 때 기준 유량의 유지유량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갈수 예보 및 대응에서도 이제 유지유량이 중요한 인자가 되고요. 그리고 역시 유지유량 산정 및 고시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산정하고 고시도 하지만 실제로 업무에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보시면 대표적으로 하천수 허가나 관리에서 유지유량이 어떻게 쓰이는가 보시면 이제 먼저 하천수 사용 허가라고 하면 국가에서 하천에 있는 물을 쓸 수 있게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뭄이 든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사용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천수 사용 허가나 신고를 할 때 보시면 여기 기준갈수량에서 유지유량을 뺀 나머지가 하천수 사용허가 기준유량이 됩니다. 저희가 기준갈수량을 기준으로 잡은 이유는 가뭄이 어느 정도 들어도 물을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기 기준갈수량이 10년 빈도 기준갈수량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 정도 오는 갈수가 나와도 하천수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갈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당연히 하천수 사용을 하더라도 하천의 기능을 정상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유량은 또 빠져야 되고요. 그러면 기준갈수량에서 유지유량을 뺀 나머지가 하천수 사용을 허가 또는 하천 사용을 할 수 있는 여유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유량해서 이 양 안에서 하천수 사용 허가를 하게 되고요. 실상을 말씀드리면 이제 기존의 하천수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사대강에서 많은 하천들이 이제 하천수 사용허가 기준 유량이 많이 고갈된 상황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하천 관리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천 유지유량을 활용하고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하천 유지유량을 하면서 이제 느낀 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초창기에 하천법을 만들거나 유지유량 개념을 도입할 때 굉장히 일본의 사례를 많이 참고한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 많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정상유량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정상유량 개념이 일본 건설성 산하의 하천국에
미국에서 사용하는 만든 용어인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용어 뜻만 이 용어의 뜻은 줄여놨는데 우리나라의 하천 유지 유량이랑 동일합니다.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준 유량 앞다만 따서 정상 유량이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2008년에 일본 시나노 강 사례를 보면 저희랑 관리가 많이 비슷합니다. 이 시나노 강 자체를 상류, 중류, 하류 구간으로 나눠서 각각의 구간에서 핵심적인 기능이 뭐고 그 핵심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정상 유량을 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나노강 상류, 중류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 어류 산란과 이동에 필요한 양을 잡아놨고요. 하류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데 모래 운반선 이제 준설할 때 모래 운반선의 홀수심을 바지선의 홀수심을 유지 가능한 유량을 정상 유량으로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랑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일본을 제외한 다른 미국이나 호주나 그런 유럽 같은 데는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어류의 생착과 그 생육에 적합한 유량을 잡아서 하고 있고요. 남아공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합니다. 기간별로 어떤 기간에는 홍수 소통에 필요한 양, 어떤 기간에는 산란에 필요한 양, 어떤 때는 뭐 플러싱에 필요한 양에서 기간별로 다른 기준의 다른 유량을 산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간단하게 그 하위 20% 양을 잡아서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하위 20% 양을 잡은 다음에 이거보다는 커야 돼. 이게 유지유량 개념입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를 보면 한 전국 44개 전 세계 44개국에서 최소 207가지 이상의 방법을 통해서 환경 유량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유지유량 산정 방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주요하게 논란이 됐던 이슈랑 검토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저희 유지유량 보면 이제 국내 여건상 확보나 관리가 어려운 유량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구 막힘 방지가 있는데요. 저희 낙동강과 영산강, 금강에 모두 하구뚝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하구 막힘이나 염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만약 이게 없다면 단순히 이제 하구 막힘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유량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강이 하구가 굉장히 큰 데 비해서 유량은 한 200, 300 정도인데 하구 막힘 방지를 위해서는 한 1000 넘는 유량이 필요하거든요. 이러면 실질적으로 확보나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천수 사용허가 시 그 하천 시설물과 치수원 보호나 지하수 유지가 고려돼서 유지유量산정된 사례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현재 7가지 중에 하천 시설물이나 치수원 보호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하면 이게 저희 나라는 없는데 일본에 가보면 하천에 나무로 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나무로 된 시설물이 물 밖으로 나와서 오랜 기간 동안 버티면 썩어서 부스러지거든요. 그래서 그 하천 시설물이 나무로 된 시설물이 부스러지지 않게 물속에 잠겨 있기 위해서 필요한 유량인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실정에는 안 맞죠. 우리나라에는 보통 나무로 된 시설물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리고 염수 침입 방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염수 침입 방지가 저희 기준 자체는 이제 동식물의 서식 및 생육 환경에도 큰 동식물의 서식과 생육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실제 규정에서는 이제 수도 및 관계용수 이용의 피해 방지를 위한 것도 설정돼 있어서 좀 상당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보시면 대표적으로 16년, 17년에 그 섬진강에 가뭄이 들었을 때 하구에 염분 농도가 급격하게 상승해서 제첩이 폐사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염분계도 설치하고 이제 많이 분석을 했는데 보시면 이제 이게 파란색이 유량이고요. 점 찍은 게 이제 염도인데 보시면 이제 유량이 낮은 상황에서 염도가 이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10, 20이 많이 올라가면 제첩이 폐사를 합니다. 이러한 피해 발생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류에 위치한 송정에서 어느 정도 유량이 위치돼야 하동에
제첩이 서식하는 하동 지역의 염분 농도가 일정 이하로 생육이 가능한 일정 농도 이하로 유지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환경 생태 유량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물환경 보전법에서 수생태 건강성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을 환경 생태 유량으로 새로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하천 유지 유량에서 생태계 보호를 위한 유량과 개념이 겹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음에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개선할 때는 결국 과학원에서 만든 환경 생태 유량 산정 지침을 준용하는 걸로 이제 업무 협의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연간 고정된 하천 유지 유량 설정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하천 유지 유량이 고시된 게 연간 일정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특정한 시점에 어떤 생물 종이 100이라는 초당 100톤이라는 물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1년 내내 100톤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 산란기에만 100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00톤이 필요하고 평상시에는 뭐 30, 40만 있어도 되는데 이거를 언제나 100이 필요한 것처럼 산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지유량 재설정 관련해서 이제 세부 기준에서는 이제 하천수 사용을 기간별로 다르게 할 수 있도록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천 유지유량도 기간별로 다르게 좀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117개소 중에 84개소가 국가하천입니다. 실제로 이제 유지유량으로 인한 크리티컬한 부분은 지방하천이 더 심한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제 국가하천 위주로만 고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급하게 빨리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란, 이슈나 검토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요 개선 방안을 말씀드렸고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7개 필요 항목 중에 보면 이제 수질 개선, 생태계 보호, 하천 경관 보존, 염수 침입 방지, 하구 막힘 방지, 취수 시설 보호, 지하수위 유지 이 7가지 중에서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보존은 좀 고도화를 했고요. 두 번째 역시 그리고 하천 경관 보존과 염수 침입 방지는 좀 이제 기존의 우리나라의 실정과 안 맞는 거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서 예를 들어 이제 기존의 하천 경관 같은 경우에는 하폭 대비 수면폭을 무조건 0.1을 적용하라라고 돼 있었는데요. 이게 아니라 기존 방식을 유지하되 주변에 관광지나 명승지 같은 게 중요한 게 있으면 이걸 고려해서 더 넓게 하든지 좀 좁게 하든지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실질적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분석을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염수 침입 방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 하구의 염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요. 염분 변화 원인을 분석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3개 하구 막힘 방지, 취수 시설 보호, 지하수 유지 같은 경우에는 하구 막힘 방지는 이제 하천 기본 계획에서 검토하고 취수 시설 보호는 하천수 사용허가 및 갈수 예보 시 검토하는 걸로 이게 남겨놓은 않는데 사실 하천 시설물이 저희는 대부분 콘크리트나 이제 철제 같이 이런 부식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각각의 사용 허가나 갈수 예보 시 검토에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검토 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이관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지하수위 같은 경우도 지하수위 법에 따라서 하천 인근 300m 이내 지하수를 이용할 때는 통제소에 협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천수 사용 허가 시 검토하는 것으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환경 생태 유량과의 관계 정립은 저희 애초에 이제 하천 유지 유량 산정 방법을 개정을 할 때 분석을 할 때 저희 나름대로 이제 이거를 업데이트 하려고 했으나 이게 기존의 생태 유량이 그 물환경 보전법의 환경 생태 유량이 이미 진행되고 환경 생태 유량 산정 지침이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 협의를 통해서 저희 하천 유지 유량 중에서 생태계 보존을 위한 하천 유지 필요 유량을 산정할 때는 환경 생태 유량 해당 지침을 준용하는 것으로 업무 협의가 돼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달라진 게요. 환경 생태 유량 산정 방법에서 보면 이제 저희는 어류 현장 조사 횟수를 여기는 연 6회인데 이제 유지 유량에서는
연 2회, 3회 정도거든요. 그래서 현장 조사 횟수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게 안건 3, 모델링을 활용한 3주기 상정 생태 유량, 이게 기존에 저희 검토할 때는 하천 유지유량 할 때 간편법이라고 해서 생태계 대표종을 결정한 다음에 그게 산란기에 필요한 유량이 얼마인가 산정하는 거였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환경생태 유량에서는 이제 펩심이라고 해서 이제 그 생물 종의 그 서식지를 모의하는 모형이 있습니다. 이 모델링 결과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후속 과제를 통해서 지방하천까지도 유지유량을 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이 저희 전체 114개소가 이제 고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114개소 중에 84개소가 지금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올해부터 진행되는 하천 유지유량 산정 과제를 통해서 기존의 114개소는 이게 맞는지 검토를 하고요. 그 추가로 113개소는 확대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게 4대강, 이게 저희 한강부터 시작했는데요. 이제 4대강 수계가 모두 용역을 완료하면 최종적으로 114개소에서 227개소까지 하천 유지유량 고시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지방하천이나 그런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강, 특히나 한강이나 이런 낙동강, 금강, 영산강 모두 보면 기존에 본류가 있던 데에서 많이 돼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없는 지방하천에 많이 찍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고시가 확대되면 아마 그 유지유량이 지방하천에 고시가 많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점도 많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문제점으로 말씀드렸던 시기별로 산정되는 게 아니라 유지유량이 그냥 가장 1년 높은 가 산정하면 그게 그냥 그대로 진행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이제 생태계, 특히 어류의 서식 조건을 이제 산란기나 뭐 성어기를 구분해서 뭐 계절별이라든지 해서 유지유량을 다르게 고시할 수 있도록도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이제 안성천에 있는 평택시 군문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하천시 사용이 많은 이 오류골이 대부분 농업용수거든요. 관객이 시작되면 오히려 하천에 필요한 유지유량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유량이 내려오다가 농업용수 들어가고 다시 이게 회귀되고 하면서 어느 정도 유량이 풍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유량은 좀 줄어들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고, 또는 이제 반대로 대신에 1, 2, 3, 4월에는 3월, 4월에 이제 어류가 산란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름철보다 유지유량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고요. 그런 거 감안해서 시기별로 필요유량을 따로 산정해서 시기별로 유지유량을 좀 세분화해서 고시하는 걸로 이렇게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 지금까지 이제 하천 유지유량 산정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제 이름은 홍수 통제소지만 이제 실제로 2000년대 후반 들어서는 홍수 문제도 문제지만 이제 가뭄이나 이런 하천 관리 문제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올해나 내년에 개정이 될 거고, 홍수 통제소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서 하천 관리나 이제 가뭄까지 포함하는 이제 통제소가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특히 유지유량 분야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통제소 말고도 이제 하천 기본 계획 같은 거 산정할 때 유지유량 분명에서도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거든요. 그 부분도 올해가 지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20분이 좀 살짝 넘었지만 멈추지 않는 게 이런 발표 준비하신 것도 굉장히 거기 시간을 하신 거고, 조금씩 양보하면은 시간을 좀 더 양보하면서도 충분한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발표는
장철희 박사님께서 광주 담양호 농업용수 회기유량이 하천유량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초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철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내용은 방금 곽재원 박사님께서 하천 유지용수, 유지유량 측면에서 하천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발표를 좀 해주셨다면 저는 이 댐 저수지에서 우리 농업용수로 공급이 되고 그 공급된 양이 하천에 기여하게 되는 그런 어떤 순환 형태의 그런 흐름들, 물의 흐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그 실태를 조사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수행을 해서 모델링의 결과로 이 회기수량이라는 결과를 어떻게 뽑아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에 앞서서 본 이 연구는 우리 영산강 유역환경청이랑 영산강 홍수통제소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된 결과임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연구 개요, 수행 내용, 향후 계획 등으로 발표를 드릴 거고요. 연구 개요입니다. 네, 연구 목적입니다. 영산강 유역에는 주로 이 상류에 광주 담양호와 최상류에 담양호가 있고요. 좀 하류 쪽에 광주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용 수원이 되겠죠. 농업용 수원이 되겠고요. 이 상당히 복잡한 이런 어떤 농업용수 공급 현황 구조를 갖고 있음에 따라서 하천 유지유량이라든지 이런 원활한 공급 현황에 대해서 파악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수자원 시설, 이제 저수지라든지 용수 간선, 용수 지선 이런 수로 등의 공급 능력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회기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조사를 하고 그 조사된 회기수량을 통해서 과연 하천에 이 회기수량이 얼마나 기여를 하게 되고 그럼 기여하는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 저수지의 용수 공급을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우리가 제시를 하천 유지용수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시나리오 검토를 통해서 어떻게 공급이 가능한지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부적인 항목으로는 일단 기초조사가 돼야 되겠죠. 기초 현황 조사가 돼야 되겠고 메인으로 회기수량에 대한 유지용수와 회기수량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실태조사가 됐다면 모델링이나 저수지 유입량, 공급량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 용수 공급 능력에 대한 평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평가 이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천 유지유량에 이 농업용수가 얼마나 개선을 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지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 범위의 공감적 범위는 영산강 상류의 담양 광주호입니다. 근데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저희가 담양호를 우선적으로 좀 분석을 수행했기 때문에 담양호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본 내용은 이제 전에 말씀을 드린 사항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수행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농업용수 회기율에 관련된 연구, 국내외 연구들에서는 회기율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고 어떻게 산정을 하고 있고 그럼 어느 정도의 회기율을 제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헌 조사를 통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이제 논문이나 보고서 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이 보시면 필지 단위의 실험, 소규모 실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델링, 수임이나 스왓 모델링을 통해서
필지 단위의 간략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유역 전체로 전이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여기 지금 최근에 연구를 보시면 최근에 농업용수 공급관리 효율화 방안 마련 용역이라는 2021년도에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이제 수행한 연구 용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 연구 범위와 똑같은 담양호에 대해서 공급량 대비 사용량을 이 회기율로 산정을 해서 제시를 한 게 있는데 이게 뭐 김제간선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를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담양호에 대해서는 담양간선에 대해서는 한 45.5% 정도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시했을 때도 방법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모델링 필지 단위의 어떤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한 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를 한 결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존의 모든 문헌조사나 이런 현황 파악을 했더니 이 농업용수가 상당히 저희 물 사용량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서는 이 농업용수 회기율을 전국에 대해서 35%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연구를 처음에 이제 시작하게 된 이유도 과연 이렇게 전국 4대강, 5대강 유역에 대해서 35%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느냐. 지역 특성 아니면 유역의 수문학적 특성에 따라서 이러한 회기율이라든지 그리고 지역 현황에 따라서 용수 이용 현황에 따라서 이러한 35%를 고정으로 할 게 아니고 좀 더 명확한 모니터링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좀 더 면밀한 상세한 모델링 결과를 가지고 이 회기율이라는 거에 대해서 유역 특성에 맞는 회기율을 한번 제시를 해보자라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기초자료 조사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지금 이게 한 PPT 그 자료가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데 대부분 기초자료 조사 얘기는 좀 유인물로 좀 가름을 하고요. 제가 중요한 뭐 자료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국 하천 일남이라든지 이런 유역에 대한 영산강 유역에 대한 정보들은 이렇게 자료를 활용했고요. 그 다음에 용수 개통도가 저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용수 개통도, 뭐 간선, 용수 간선, 지선 이런 정보들은 우리 농어촌 연구원, 농어촌 공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하천 유지유량 측면에서 하천 측면에서의 이런 어떤 수위랑 유량 자료는 저희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총 9개 지점에 대한 관측소 지점 자료를 활용을 해서 분석에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위 자료 이렇게 수집한 수위 자료를 저희가 이제 도시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양호가 그냥 넘어갔는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네, 담양호가 여러분들 이제 뭐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간접유역이 있습니다. 간접유역이 담양호 저희 섬진강 순천시에서 담양호 쪽으로 도수를 해서 넘기는 유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역에 대한 어떤 정보까지 저희가 활용을 해서 어떤 모델링이나 분석에 사용을 하려고 그랬더니 저희가 알아본 조사를 해보니까 2017년 이후로는 도수가 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순천시에서 반대를 해서 도수가 되지 않고 저희가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서 유입량 분석을 한 그런 결과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담양호에 대한 저수지 유입량을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강우 대비해서 유역에 대한 강우량 대비해서 한 60% 정도가 이 담양호 저수지로 유입된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광주호 같은 경우는 한 53% 정도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저수율 및 저희가 유입량도 분석을 했지만 저수율 및 공급량 분석도 중요한 어떤 그 용수 공급 능력 평가를 위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 평균 저수율 공급량 분석을 하였을 때 저수율이 한 평균 47.9%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연평균 농업용수로 한 3,700만 톤 정도를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작년인데요. 작년에 상당히 강수량이 적었었죠. 연 강수량이 한 800mm도 안 됐었는데 올해는 지금 8월 31일까지의 강우인데도 한 1,300mm 이상이 왔습니다. 강우가 상당히 많이 온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분석한 이 자료는 그러면 관계기와 비관계의 어떤 강수량과 저수율의 어떤 이런 관계를 저희가 좀 파악하기 위해서 분석을 했는데 2015년 이게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된 부분 보시면 이제 관계기 강수량이 상당히 좀 다른 기간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나타났죠. 그래서 낮은 종기 저수율이 약간 그 관계가 종료되는 9월 말에 그런 낮은 저수율을 보였다는 것을 저희가 또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광주 용산교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3번 지점인데요. 용산교 지점이 하천 유지유량 고시 유량이 한 0.57 cms 정도가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하천 유지유량 부분을 보시면 2015년도에는 0.59 cms 정도가 충족을 했습니다. 유지유량 고시된 유량대로. 그렇지만 이제 2016년 이후로 보시면 거의 이 고시유량을 충족한 시기는 거의 없던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시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광주부터 해서 저 하류의 사포까지 보면은 0.57에서 한 3cms 이하 그 정도까지 저희가 유지유량, 고시유량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광주 최상류 저희 분석 지점인 광주 지점에서는 0.57cm이고 그 2025년 이후로는 유지유량을 그렇게 만족하는 흐름이 흐르지는 않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기초조사 자료 조사를 위해서 뭐 양수장, 저수지, 배수장 이런 어떤 점 데이터들을 그리고 보조 수온공이라든지 양수장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어떤 모니터링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수 간선, 그 다음에 지선 이런 어떤 이런 용수 계통 분석을 저희가 또 수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심혈을 기울인 파트인데요. 모니터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모든 지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좀 과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할지는 유역 현황을 좀 잘 유역 조사를 통해서 용수가 공급되고 배수되는 이러한 양상들을 잘 파악할 수 있고 그 상황에서 그러면 저희가 기존의 필지단위 농지에 논에 물을 대고 물을 공급하고 배수되는 게 아니라 하천 유지용수 측면에서는 유역 차원의 분석이 좀 필요할 거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역 차원에서 어느 지점에 어떻게 모니터링을 해야 될지를 저희가 잘 좀 면밀한 분석을 파악을 통해서 수행하고자 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담양호 통수가 5월 23일 날 됐습니다. 용수 공급이 5월 23일 날 됐는데 이게 이때까지만 해도 좀 가물어서 한 달 정도 늦어졌다라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4월 말에서 5월 초면은 통수식이 개통이 되는데 올해는 5월 23일 날부터 농업용수가 통수가 됐다. 그리고 그런 통수가 된 이후부터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 꾸준하게 수행을 했고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담양호고요. 담양호에서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된 지점이 담양 간선입니다. 메인 간선이고요. 농업용수 공급 수로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시점에서 저희가 관계 용수 모니터링을 하고요.
이게 유역 여기 지금 하류의 농지 부분을 다 물을 공급을 하고 요 지점 최하류 여기 지금 지점에서 물이 배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용수가 공급이 되고 배수가 되고 그러면 공급이 되고 배수가 된 차이가 어떻게 보면은 이 농업용수 공급이 된 어떤 사용이 된 양이라고 보면 이 유역 내에서 요 지금 관계 지구 내에서 사용된 물의 양, 공급된 물의 양과 이 사용되고 나서 하천에 영산강 본류고요. 이게 용천입니다. 영산강 이제 지천인 용천인데 이 하천으로 회기된 양이 얼마나 회기하는지를 저희가 이런 폐합된 모니터링 기준 지점들을 선정을 해서 회기 수량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하고자 했습니다. 네, 물론 광주호에 대해서 수행했는데 분석 지점은 제외를 했기 때문에 광주호는 좀 스킵을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저희가 각 지점에 대해서 수위 관측 시설을 설치를 해서 10분 간격의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수행을 했고요. 모식도로 이렇게 각 폐합된 유역에 대해서 회기 수량을 어떻게 공급이 되고 배수가 됐는지 그리고 논에 사용이 됐는지를 모식도로 이제 제시를 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자동 수익에도 설치를 하고 유량 측정도 이제 한 12회에 걸친 10회에 걸친 유량 측정도 저희가 수행을 함으로 해서 이렇게 단면 측량도 저희가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처럼 저희가 이제 수유량 관계 곡선식도 이제 개발을 했는데 저희가 그 어떤 그 수로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좀 많이 좀 단면상으로는 요런 지점 같은 경우에는 같은 수위에 대해서 유량이 좀 문제가 좀 있는데 요 지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하류가 그 농용수가 공급이 돼서 빠져나가는 최하류 지점이거든요. 여기 지점에 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류 지점에 좀 보가 있어서 아무래도 수위가 보수문을 개방하게 되면 좀 수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주의를 저희가 기울여서 좀 측정을 하고 있는 지점이고요. 저희가 이제 수위 유량 모니터링도 수행을 해서 각 지점에 대해서 한 10개 지점에 대해서 5월부터 9월까지 10월까지 이제 모니터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니터링한 결과를 가지고 회기수량을 저희가 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 회기수량 산정은 기존에 여러 연구에서 수임이나 수압 모형을 사용을 했는데 저희는 D1 모형이라는 한강 홍수통제소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D1 모형이라는 수상 평가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모의를 했고요. 이 D1 시스템은 논 유출을 해석할 수 있는 모듈이 탑재가 돼 있어서 논의 담수심에 따른 유역의 형상, 그다음에 논의 어떤 기작을 모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모델로 선정을 해서 분석을 좀 수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테스트베드에 수행을 하기 전에 영산강 전체 유역에 대해서 표준 유역 단위로 입력 자료를 구축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제 분석을 한 상황이고요. 이처럼 결과는 증발산량이라든지 토양수분, 각 유역별 토양수분 증발산량, 그 다음에 지하수위라든지 이러한 수문 특성들을 각각 수문 성분별로 구성을 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기수량을 보통 신속 회기수량과 지연 회기수량으로 나누는데요. 논의 용수를 공급했을 때 바로 서피스로 흘러나오게 되는 신속 회기수량, 그 다음에 토양으로 침투를 해서 지하수위까지 기여를 한 다음에 천천히 하천에 기여하는 지연 회기수량으로 저희가 나눠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모형 모델링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모델링을 한 다음에 실제 이 지하수위가 어떻게 지금 관측되고 있는 지하수위와 저희의 이제 지하수위 양상을 비교를 했는데
저희 모형이 이제 소유역 평균값이기 때문에 이 지점값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어떤 양상, 흐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저희가 현재 아까 그 테스트 베드에 대해서 회기 수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회기 수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왼쪽 여기 상단 그림이 지표면 유출, 이게 이제 신속 회기 수량 서피스 플로우입니다. 저희 모형에서 나온 서피스 플로우인데 시나리오 검토를 했습니다. 농업용수를 공급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회기 수량의 차이가 얼마나 날 거냐, 서피스 플로우의 차이가 얼마나 날 건지를 분석을 이제 비교를 해서 분석을 했고요. 여기 지금 회색으로 표시된 게 저희가 공급된 양, 실제 공급된 양을 저희가 자료를 입력을 해서 분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중간 유출과 지하수 유출 성분인데요. 이렇게 용업용수를 공급을 했을 때 빨간 선이고 공급을 하지 않았을 때 이런 회기 수량, 지연 회기 수량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아까 회기 수량 산정이 끝나고 저희가 이제 요 저수지의 유입량, 공급량들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런 간접 유역, 이게 순천시인데요, 이쪽이 순천시에서 이 담양호 상류로 도수가 되는 거를 저희가 이제 모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는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근데 17년 이후로는 저희가 농수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좀 재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회기 수량에 대한 저희가 정량적인 어떤 숫자를 제시를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현재까지 분석된 게 저희가 5월부터 9월까지 모니터링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제시를 한 건데, 한 모니터링을 좀 이제 한 1년 이상, 한 2년 정도는 저희가 한 결과를 가지고 그런 어떤 정량적인 데이터를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모니터링과 이러한 회기수량 산정 기법, 모델링 기법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향후에 좀 분석을 해서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농업 배출수가 하루아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수량수질 수생태 관점에서 한번 제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용수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고요. 저도 사실 농업용수 관련된 연구를 한 지는 한 4년밖에 안 됐거든요. 이제 내용을 보면서 많은 걸 배웠고, 아마 환경 분야에서 계속 연구하셨던 분들은 농업용수에 대한 용어부터 시작해서 아마 생소한 것들이 좀 많으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농업용수 하게 되면 용수, 배수, 간선, 지선, 지거 이런 단어들도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배출수라고 했던 부분들은 기존에 있던 알고 있는 우리가 배수라는 단어랑 좀 다르게, 왜냐면 배출수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오염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를 다르게 해서 일단 배출수라는 용어를 썼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미치는 영향은 수량수질 수생태 관점에서 보게 되면 배출수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QC라고 했는데 수량과 수질 수생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 있던 이 내용에 보게 되면 우리가 생공농 중에 61%를 농업용수가 사용하고 있다.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중에서 회기율은 35%. 35%에 대한 기준을 살펴봤더니 그렇게 과학적이지도 않고, 그럼 어디서 나왔을까? 근데 수장계에는 35%가 회기되고 있다. 이것이 큰 게 좋은지 작은 게 좋은 건지 한번 고민도 해봐야 될 상황이고요. 그래서 농업용수에 지금 한 80%를 사용하고 있다 해서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게 과거부터 수십 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고요. 지금도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천 유지량 아까 이제 말씀해서 이 내용은 좀 빼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찌됐든 여러 가지 지금 보게 되면 2006년, 2015년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고시가 되고 있는데 주로 이제 큰 하천 중심으로 되어 있고, 실제 물이 부족한 소규모 지방 1급, 2급 하천 정도에서는 사실 이런 자료들이 없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보니까 맨 뒤에 보니까 지방 하천에서 지금 확정해서 고시한다고 하셔서 이제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중에 보게 되면 이제 생태 관점이 한 33개가 되는데 이것도 주로 이제 본류 위주로 되어 있지, 사실 환경 생태랑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시기별로 유황이 부족한 지역, 그래서 물고기가 살기가 어려운 하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속적인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농업용수를 보게 되면 환경부에서는 이제 농업용수 그 남는 물을 갖다 좀 다른 분야 써야겠지, 생태 유령을 써야겠지, 이런 생각들
갖고 계신데 농업용수 측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충분이라고 하는 농업용수를 충분히 공급해야 되는데 그 충분에 대한 기준을 사실 우리 또 고민을 해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 마련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할 때 그러면 농업용수를 갖다 공급하는 것이 저수지가 될 수 있고 하천이 될 수 있고 관정이 될 수 있는데 실제 하천으로 얼마큼 되돌아오는지 과연 아까 말한 35%가 다 맞는지 또는 이제 관계배수책에 나오는 침투된 물의 양, 공급량된 것 중에서 침투된 물의 양을 지연 회기수라고 하는데 땅 속으로 들어간 물들이 다 나오냐? 또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몇 %가 되는지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봤고요. 여기 이렇게 잔뜩 적어놨지만 농업용수 기존에 알고 있는 책에 나온 용어로 보니까 환경부에서 원하는 회기되는 수량이 얼마큼인지를 설명하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용어를 할 때 여기 지금 이제 신속회기 수량 그 다음에 배분관리 용수량, 그 전에 무효방류량이라고 했는데 저는 처음에 들어가면서 왜 이걸 무효라고 하지? 어차피 하천으로 가게 되면 유효한데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 입장에선 특히 생태유량 관점에서는 상당히 유효할 것 같아서 이게 지금 근데 이 용어를 지금 배분관리 용수량을 지금 바꾸고 있고요. 그다음에 침투된 양 중에서 기저유출로 나오는 기저회기량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신속, 무효, 여기서 배분관리 용수량, 그다음에 기저회기량을 다 합치면 하천으로 들어오는 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시기별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천 유지랑 환경 생태유량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분명 특정 시기가 될 것 같고요. 아까 어류가 이제 필요한 시기가 뭐 3월, 4월, 5월이 되던 간에 그 시기별이 상당히 중요하게 돼서 35%가 아니라 월별로 각각 몇 %가 되는지 그래서 이걸 산정하는 기법을 한번 고민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신속, 그다음 배분관리, 폰트가 겹쳤네요. 침투 물의 몇 %가 하천으로 들어가는지, 그래서 기저유출로 들어오는 그 회기수량이 얼마큼인지 그것을 시기별로 해서 35%가 아니라 월별, 계절별, 유황별로 각각 수계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저희가 한번 거기에 그 관심을 두고 했는데요.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농업용수 회기율이 사실 이렇게 숫자가 되게 많이 있고 보고서에 보게 되면 어떤 거는 여기 파란색하고 주황색인데 파란색이 신속, 주황색이 지연 회기수량인데 이게 있고 없고 분석을 하고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자료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27에서 84% 그래서 우리는 35% 그래서 사실 되게 궁금했어요. 35%가 어디서 나왔는지. 여기 이제 김태철 교수님이 하셨던 연구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외국 자료 등을 참조해서 관계수량의 35%가 되더라.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거는 아니구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회기수량이 얼마큼 되는지를 일단 저희가 산정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왜 꼼꼼해질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흥업저수라고 그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요. 그 안에 보게 되면 한 10% 정도의 논이거든요. 이 유역에 있는데 보게 되면 전체 토지량의 침투량 중에 여기 뭐 80 몇 %인데 한 80%가량이 논에서의 담수돼서 침투가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담수 기간이 한 100일이 넘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담수를 갖다가 한 뭐 8, 9, 17, 12cm 정도 담수했을 때 지속적으로 물이 들어가니까 총량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러면 침투된 양의 기저유출로 나가는데도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논에서의 용수를 공급했지만 환경 생태유량, 하천 유지량엔 시기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을 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5월달, 6월달, 7월달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같이 이제 제시를 하게 된다 그러면 환경 생태유량에 이런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분석해 보니까 뭐 기저회기량 침투된 것 중에서 하천으로 들어오는 양을 이렇게 한 30에서 60% 가량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스왓 마트폴로라는 지표수시에서 연계 모형에 논을 갖다가 모의할 수 있는 모듈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렇게 평가를 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경부에서 이제 보게 되면 환경부에서 저는 그러니까 2004년부터 연구를 할 때 환경부 과제만 계속했거든요. 그러다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농식품부 과제, 농어촌공사 과제를 하면서 그동안 논을 고려를 안 해도 누가 지적을 안 하셨어요. 근데 통합물관리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논에 대한 내용을 더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농업용수의 특수성 우리가 농사를 갖다 짓게 되면 영농이라는 부분들 그걸 갖다 고려해가지고 하루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 이걸 갖다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그 고려를 못했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에서는 그 보통 이제 LDC 해가지고 관리 유량 구간을 설정해서 예를 들면 5에서 40%, 5에서 50%, 10에서 30% 그래서 그 유량을 갖다 고려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관리 구간 내에 우리가 농사를 져서 물이 배출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그 강우 유출에 대한 특성이 아니라 인위적인 특성이고 거기서는 상당한 양의 퇴비도 들어가고 화학비료 들어가서 그것이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이 유역 관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실 이 부분을 다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고려를 사실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농업 배출수를 규제하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식량 안보를 갖다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또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관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게 이제 그 환경부에서 많이 쓰고 있는 관리 유량 구간을 설정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서 이렇게 부하가 얼마큼 되는지 그래서 유량 부분 이 유량을 갖다 확보하는데 농업용수의 회기술 특히 침투에 따른 지원 회기수량은 상당히 좀 크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뭐 B점 시행계획 평가도 LEC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TOC 이번에 시험 사업할 때도 LEC를 갖다 이용해서 유황별로 좀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량제도 이런 부분을 한다 그러면 그때 농업용수의 배출수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여기 뭐 중간에 영농 이런 부분들이 있고 각각의 중간에 물을 갖다 빼는 부분 완전 낙수하는 기간 이때의 수질 특성이 유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이 특성을 갖다 고려하지 않으면 환경부에서는 농업을 앞으로는 갖다 규제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이 고려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여러 군데 뭐 제안하면서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걸 하면서 회계율 아까 35% 외국 사례를 참조하여 그 말에 좀 이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모형을 만들어서 회계율 산정 모형 만들면 한 200개 정도의 수혜 지역에 저희가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강권역 보면 이렇게 R스케어가 0.99, 보통 한 0.90 이상 되게끔 회계율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보게 되면 관계 면적과 유역 면적, 유효 저수량, 공급량, 강우량 뭐 이렇게 해가지고 회계식을 만들었는데 나름 잘 맞아서요. 이걸 이용하게 되면 각각 권역별로 이 입력 자료를 이용해서 이거는 농어총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이라서 아마 거기 있는 러리스나 뭐 림스 이런 사이트에 같이 연계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그 회계를 갖다 산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이용해서 35%가 아니라 유역 특성을 고려한 방법을 좀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너무 사실 복잡해가지고 간단한 그 인터페이스 만들어서 입력하게 되면 회계율을 산정할 수 있게끔요. 지금은 이제 전체지만 실제로 갖다가는 월별, 계절별로, 유황별로 다 돼서요. 저희가 이제 올해 연말에 소프트에서는 전체 평균값이 아니라 월별, 계절별, 유황별로 회계율을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수로 손실 실제로 갖다가 농어총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로는 14만 몇천 킬로미터에서 상당히 길고요. 거기서 보게 되면 상당 부분 한 10에서 15% 정도 수로 손실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로 손실에서 저희 이제 환경부 과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이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텐데, 근데 수로가에서 손실 크랙이 가서 물이 빠지면 밑에 침투가 일어나거든요. 그 침투에 대한 영향들이 공급량의 10%는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 중에 뭐 3, 4, 50, 60%를 갖다가 또 기저유출로 하천을 회귀하고 있고요. 근데 긍정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무유라는 단어, 손실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월별, 계절별로 뭐 분석하는 방법이 틀리겠지만 어차피 뭐 상대적으로 차이도 있고 연 강수량에 대한 영향들도 사실 많이 있어서 좀 같이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고, 사실 이 수막 재배라는 부분들도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수막 재배 물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마치 샤워할 때 그 강도를 갖다 물을 쭉 해서 비닐하우스 꼭대기에다 다 물을 뿌려서 온도를 갖다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뭐 12월, 뭐 1월, 2월, 3월 그때 이제 그 식물이 죽지 않게끔 해서 그 물을 갖다 공급하는데 이 사용량 중에 상당 부분 98%가 하천으로 회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물을 줄이게 되면 봄철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도 되고요. 하천으로 겨울철에 많이 회계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좀 저희도 고민을 해봤고요. 현장에서 계측하다 보니까 이건 너무 많이 사용되는데 규제도 안 되고 한 사장님이 700동 정도를 갖다 관리하고 있고요. 아침에 가서 보게 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무슨 학교에서 조회를 하는 것처럼 엄청납니다. 그래서 물 사용량을 했는데 그래서 농민들을 얘기 못하는 게 뭐냐면 너무 광범위하다 하고요. 논을 갖다 빌려줄 때 어떻게 빌려주냐면 기존에 그 빌려주는 비용의 2배 정도를 더 줘도 이 사람들 남으니까 그렇게 해서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막 재배지 한 7, 800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규제를 하게 되면 다른 동네 가서 또 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지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간단한 IoT 이용해가지고 온도를 갖다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온도를 갖다 조절해서 세팅해놓고 집에 가면, 집에 가면요. 여기 사용량 보게 되면 6.3도로 세팅하게 되면 이렇게 20%가량 물을 갖다 줄일 수도 있고요. 이 물들이 결과적으로 지하수에 있어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하냐면 집에 가실 때 그냥
물을 갖다 틀어놓고 갑니다. 온도가 뭐 8도, 9도, 10도가 상관없이. 근데 세팅하게 되면 온오프가 자동으로 하다 보니까 6.3도. 그래서 재배되는 작물에 따라서 이 온도를 갖다가 결정만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물을 상당 부분 줄일 수도 있고요. 이 줄이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2월 달에 물이 부족해서 농사를 접어야 되는데 계속 수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은 이걸 되게 좋아하는데 일단 이 기계를 못 믿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처음이니까요. 그래서 거버넌스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좀 봤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수량적인 부분은 그렇고 수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영농에 대한 수질 영향들 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이 논뿐만 아니라 예, 밭, 시설 재배, 수막 재배에서 이런 유량과 수질 부분을 같이 봐야 되고 특히 침투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기저유출 가장 큰 문제가 비료 성분 중에서 질산성 질소 물에 잘 녹는다 그것이 가고요. 그 다음에 항생제 중에서도 뭐 가축분야에 있는 항생제 중에서 물에 잘 녹는 놈들은 다시 하천으로 들어오고 이런 부분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모니터링을 해봤는데요. 여기 낙수 시기에 보게 되면 예, 물이 한 여기 BOD나 TP 관점 보게 되면 한 거의 1.6배, 한 2배 정도 높거든요. 그래서 농업용수의 특수성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유역 관리를 할 때 농업용수를 갖다 고려하지 않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었고요. 밭에서도 강우 유출에 대한 내용들 다 모니터링해서 보게 되면 이러한 영향들이 적지가 않거든요. 특히 이제 수막 재배 지역, 우리가 이제 기존에 논에서 저수지에서 물을 공급한 다음에 수해 지역에 논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논보다는 밭 또는 시설 재배 이게 확장이 되고 수막 재배도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논보다는 이제 토지 이용의 변화들이 많이 돼서요. 이거 지금 자료 수막 재배 지역을 봤더니 겨울철에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오염과 농도는 상당히 크거든요. 그 이유가 이렇게 겨울철 침투에 대한 내용들, 기저유출에 대한 그 부하가 점점 아마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관리 유량 구간이 이것이 이제 겨울철에는 뭐 여기가 되겠지만 그 외에 다른 기간에 농업 배출수의 농가방과 시설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우리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이 특성을 갖다 같이 고려한다 그러면 그러면 관리 방안을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규제가 아닌 농업의 특성을 좀 같이 고려하자. 이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에이펙스 모형을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석도 해봤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관리하는 구간에 농업 배출수의 특수성을 갖다 고려하지 않으면 이 부분들은 유역 관리가 더 심각하게 해야 되고, 그 관리 대상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 농업 아니면 축산이거든요. 제가 이제 대부분 유역 보고서를 갖다 보게 되면 유역의 어떤 수질 유역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도시를 제한 나머지는 논밭, 과수, 그 다음에 축산.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다 공통적으로요. 그래서 그거를 과연 우리가 규제 대상으로 봐야 되는가. 그거는 아마 큰 어려움이 있으리라 저희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농업용 저수지를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모니터링을 1년에 4번, 아마 작년인가 올해부터는 7번 정도 측정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농업용수의 어떤 수질을 하는데 이 수질을 갖다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업용 저수지를 관리 대상으로 하지 상류유역을 대상으로 안 하는데, 저희가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과업을 할 때 비점 관리 대책 상류유역.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처음에 수면 관리자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수자원공사법 안에 상류유역, 그 안에 보게 되면 비점 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농어촌 공사법도 있겠지라고 찾아봤는데 이 다양한 범위, 물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토지까지 고려하는데, 이러한 부분들 같이 고려한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도 수질을 갖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 그래서 양질의 농업용 저수지 수량을 확보해서 공급하게 되면 배출수의 수질이 개선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저탄소 물 관리 방법들이 많은데, 탄소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서 지금 시범 사업을 다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예전에 최진대 교수님이 하셨던 내용이고,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한번 직접 해보고 있고요. 그때 탄소를 갖다 줄일 수 있는 방법, 기후변화 대응 기술. 그런데 수질도 개선되고 물도 조금 쓰고요. 물을 조금 쓰니까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들 나왔는데, 이를 통해 가지고 수량과 수질과 미질을 갖다 향상시키던 방안이 결과적으로 저탄소 방안이기도 하더라.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이 해서 다른 사업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뭔지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농업용수를 갖다 재이용하자는 내용들도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뭐 물고를 갖다 잘 관리해서 배출수 수질을 갖다 좀 수량을, 부하량을 좀 줄이자, 이런 내용들도 많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물고를 갖다 이용해 봤는데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좀 많이 있지만, 실제 이제 활용한다면 부하량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 교과서에 나온 내용, 모델링을 통해서 제안하는 방법 전혀 안 먹힙니다.
그래서 실제 농민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관도 같이 바뀌어야 돼서 이 거버넌스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저탄소 물건에서 물꼬를 갖다 어떻게 관리하는지 농민들하고 같이 교육하고 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비점이 뭔지 아시고 물꼬를 왜 관리해야 되는지 그것도 다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농업소 관리할 때 우리는 앞으로 이게 규제가 아닌 농업 배수 특성을 좀 고려할 수 있는 방안들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상류, 농업에서 그 저수지 상류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수지 그 자체의 수질, 근데 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들. 그래서 이걸 같이 고려하면 좋을 것 같고, 농어촌 공사에도 보게 되면 농업 배출수 수질 관리, 신규 사업화를 추진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고 이것이 환경부가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대응 자료를 갖다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유역할 때 농업 배출수 아직까지 고민 안 해도 과제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통합물관 때문에 해야 되고 그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합물관리 지원단에서도 이제 2020년부터 생산성 위주가 아니라 환경 가치를 갖다 고려할 수 있는 물관리 방안들 지금 농어촌공사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런 어떤 우리가 수량수질 수정태를 갖다 함께하고 그 안에 식량 안보를 갖다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 배출소에서 논밭 시설 또는 수막재에 포함해서 수량수질 또 수정태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2분 남았는데 수생태가 또 중요한 것 같은데 아마 그동안 수생태 많은 고민을 안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생물 측정망에서 1년에 뭐 2번 또는 3년에 2번 이렇게 측정하고 있는 건데 농업 배출수가 아까 봤듯이 시기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되게 클 수도 있고 기저유출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침투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밑에 하류하천에 미치는 유량과 환경 생태에 미치는 영향들 같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수압 마드플로 패디라는 모형을 이용해서요. 실제 유량과 수질이 기상자료와 함께 하류 지역에 있는 수생태 건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했는데요. 이게 BMI, TDI, FA 값인데 여기 이렇게 빨갛게 되는 부분들이 모형이 잘 맞는데 예측 정확도가 0.9 이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딥러닝 뭐 등등 해가지고 했는데 유역에 있는 유역 관리를 했더니 유량과 수질이 변동이 됐을 때 밑에 하류 지역의 수생태 건강성 지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뭐 알스케어 기준을 0.9 이상으로 잘 맞추기 때문에 이제는 환경부에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수질 개선이 아니라 수생태 건강성 지표를 C에서 B 또는 A라고 하기 위한 관리 방안이 뭔지를 이제 이런 기술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복합적으로 이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밑에 있는 거는 시간적, 공간적인데 소유역별로 해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렇다면 여름철에는 유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봄과 가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시공간적 관리 방안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수생태 건강성 지표를 향상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농업용수의 특성을 고려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QCP라고 썼는데 농업 배출수가 수량과 수질 수생태 정책 관련된 부분들은 작성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이제 뺐는데 내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 첫 번째 토론으로 우리 강태구 환경문화연구소 소장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강문화연구소의 강태구입니다. 제가 하천 유지 유량 부분은 조금 전공적으로 좀 생소한 부분이긴 한데,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유지 유량 산정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협력과 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복잡한 과정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주제 관련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두 가지를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참여인데요. 해당 지역에서 요구하는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 보존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하천 유지 유량을 긴급하게 조절하고 사람의 목숨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또 개선 사항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네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 변화로 인해 강우 패턴의 계절적 변동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뭐 발표 자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기별로 변동 유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업용수의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 허가를 기간별로 달리 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천 유지 유량 산정 시에 국가 하천이나 지방 하천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와 덧붙여서 상하류 간의 균형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하천 유지 유량과 하천수 사용량과의 관계 그리고 사용량과 허가량과의 그 비교 평가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피드백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좀 미래 요소가 좀 포함된 부분인데요. 사회 경제 시스템이 점점 고도화되고 그리고 기후 변화, 생태계 보존 등 이렇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때 하천 유지 유량 산정에는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에 관련해서는 농업용수 해기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편차가 크게 보여집니다. 대략 수치상으로는 32에서 86% 정도 보여지는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기 수량 모니터링이나 유형 모델링으로 수문기상 그 조건별로 해기 수량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용수 사용량이 전체 물 사용량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러한 하천 유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농업용수의 공급과 회기 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니터링 그리고 모델링을 통한 정확한 물 수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주제 관련해서는 농업용수 사용량과 하천수 허가량 그 사이에는 편차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상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유 물량이 있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만약에 또 부족하다면 그 부족 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농업용수의 타용도 활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필요 수량의 정확한 산정과 더불어서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타용도 활용에서는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할 뿐더러 그 범위 안에서는 농업용 저수지를 다목적 기능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하수처리수 활용, 순환식 관계 시스템, 유수지 활용한 재공급을 대안으로 제시하셨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효율적인 농업용수의 공급 분배가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그 대안으로 다목적 물고 원격 관리와 같은 지능형 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상류 오염원 관리와 수량 확보, 하류유역에서 수량 질 수생태 관리가 상하류에 걸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 배출수가 하류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좀 부족해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 지자체, 농업인 간의 상호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거버넌스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그 발표하신 토론 세 개의 주제에 관련해서 두 가지 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천 유지 유량 산정에 관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밀한 계측 그리고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천 유지 유량은 시대적 요구 상황과 미래의 수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는데요. 이처럼 현재와 미래 수요에 대응하는
하천 유지 유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밀한 계측과 정확한 예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유량의 안전적인 확보 방안 강구입니다. 정확한 하천 유지 유량 산정과 더불어서 기후 변화, 미래 수요를 고려하여 유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님 감사합니다. 그 토론을 통해서 산업의 통합적인 연구가 중요하다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서 이규상 농어촌공사 스마트 기반 연구부장님께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어촌공사 스마트 기반 연구부장 이기상입니다. 오늘 이제 발제가 이제 하천 유지 유량과 이제 농업용수에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농업용수라는 부분들이 이제 친숙하지 않은 용어들도 많고 사용하는 것도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제 많은 오해들이 있고, 그래서 서로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많이 발생해서 지금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농업용 저수지는 만든 목적이 논에다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이수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이제 한강에서 홍수 나면은 댐에서 그 치수로 하는 이런 기사들을 많이 봤는데, 농업용 저수지는 원래 치수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이수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에는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 위주로 되어 있지 홍수를 막기 위한 이런 시설은 없는 편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지어지고 있는 최근에 지어진 큰 저수지들은 이제 치수 목적으로 조금 있는데, 그래서 그런 목적들이 틀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바라보는 관점들이 좀 틀린 면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송경환 박사님 말씀하신 이제 유지 유량, 이제 하천의 유지 유량에 관련된 것들, 이제 수질 보존, 생태계 보호, 경관 보존 아주 중요한 문제들 맞습니다. 거기에 뭐 염수 침입 방지는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하구뚝이 있기 때문에, 물론 섬진강은 없지만 대부분의 하구뚝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염수 침입을 방지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요새 고민은 그겁니다. 이제 하구뚝 개방하자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농업용수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구뚝을 막은 목적이 염수 침입을 막아서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천 유지 유량에 이제 하구뚝은 지금은 문제가 없겠지만 앞으로 이제 그런 문제들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지하수위 유지는 이제 지하수법으로 넘기신다고 했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하천에서 지하수로 이제 물이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우리나라 경우는 대부분 지하수에서 하천으로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맞는데, 일부 지역에서 어떤 지역이냐면 저희가 이제 4대강 보호 막고 난 이후에 보니까 보호로 인해서 하천 수위가 높아지고 하천에서 지하수로 넘어가는 경우가 일부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뭐 그런 경우를 빼고, 또 하나는 이제 수막재배 지역이죠. 수막재배 지역 같은 경우 워낙 지하수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하천에서 지하수 쪽으로 넘어가는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하천 유지 유량을 이제 검토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류와 지류 하천의 차이가 상당히 클 겁니다. 이게 본류 같은 경우 지금 치수나 이런 목적으로 해서 보도 이제 뭐 4대강 막으면서 보도 많이 설치돼 있고 한데, 실제로는 지류 쪽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거고, 농업용 저수지 같은 경우 본류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아마 지류에 영향을 주고 있을 건데, 그래서 유지 무량을 검토하실 때 지류 쪽에 농업용 저수지를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농업용 저수지는 아시지만 4월부터 9월 말까지만 물을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연도까지는 공급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유지 유량을 검토를 하실 때 농업용 용수 이용의 특징들을 고려하셔 갖고 아마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 장철희 박사님이 아주 어려운 일을 하셨는데요. 이게 진짜 힘든 일입니다. 저희 농업용 쪽에서도 이거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들인데, 아까 이제 강태구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용 회귀율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지역마다 너무나 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영산강 쪽에 가면요 아시겠지만 산이 큰 게 없습니다. 거의 평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이 느리게 흐르고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회귀율이 뭐 50%뭐 이렇게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특히 가물면 뭐 30%까지 내려가는데 근데 이제 경상도 쪽으로 가거나 충청도 이쪽으로 이게 충남 쪽은 틀립니다. 충남은 물이 워낙 부족한 지역이니까요. 근데 충북 쪽이나 경상도 쪽으로 오면은 큰 산들이 있고 거기에 저수지를 막으면서 밑에 논들이 이제 상당히 경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밑으로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회귀율이 좀 커지는. 그래서 아까 이제 회귀율 기존 연구 사례 보시면은 김제간설이나 담양호 쪽은 50.1%, 뭐 45.5% 정도 나오고 있지만 안 기타 뭐 여러분들이 연구하셨던 2020년 자료 자몽 저수지나 성암 저수지는 74%에서 81%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채일 박사님 조사하신 이제 광주화호와 담양호가 저희들은 이제 유역비라는 말을 쓰는데 담양호가 한 1대1 정도 됩니다. 유역 면적이 6,560헥타 정도 되는데 수해극이 6,200헥타니까 물을 6,000헥타에서 가둬갖고 6,000헥타 물을 주고 있는 그런 구조고 유역비고 광주호가 1대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300헥타에 물을 가둬서 수해는 2,300헥타로 주게 되는 유역비가 1대2. 근데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유역비 대충 평균 따지면 1대4 정도 됩니다. 1대4 정도 되고 재작년에 왕신 저수지 이제 홍수 때문에 이제 원료됐던 저수지는 유역비 1대8 정도 됩니다. 그렇게 너무나 틀린 저수지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그 회귀율 자체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것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광주 같은 경우 이제 저희 저수지는 어떻게 운영을 하냐 하면은 이제 9월 달에 급수가 끝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해서 물을 가두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논에 물을 주기까지. 그래서 장채리 박사님 담양호 보면 2015년도에 60.0%로 시작을 했죠. 그다음에 급수가 끝나는 9월 30일 보면 22.4%까지 내려갑니다. 그 가운데 물을 계속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 다음 연도까지 계속 물을 이제 가두는 이런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하천 유지 유량의 문제가 풍수기는 하천 유지 유량이 어차피 저희가 이제 회귀율 내려가는 것들로 충분하다고 보고 이제 갈수기에 문제가 될 건데 이런 경우 과연 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제 갈수기 쪽에서의 하천 유지 유량을 이제 검토를 하려면은 새로운 이제 저수지 쪽에서 추가적인 용수, 그래서 광주호나 담양호나 이런 하천 유지 유량을 포함해서 뚝 높이기 사업이나 이런 것들 좀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가적인 용수 확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수지에서 물을 줄 때 이런 말들 많이 하십니다. 아니 중간에 논이 면적이 자꾸 줄고 있는데 왜 똑같은 물을 줘야 되느냐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부딪히는 부분들인데, 저수지는 중력식으로 위에서부터 물을 내리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중간에 저수지가 몇 개 없어진다고 해서 물을 줄일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수두차를 이용해야지만 하류까지만 가니까요. 장채일 말씀 잘 아시겠지만 광주어 상류에서 하류까지 구배에 따라서 물이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점이 되는데, 근데 상수도가 좀 틀린 점은 상수도는 내가 그냥 수도꼭지 틀면 물을 주면 됩니다. 근데 농업용수는 내가 수도꼭지를 틀기 위해가 아니고 수로에 물을 계속 흘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흘려서 내 논에 물이 필요하면 그 물을 자기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살아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회귀율 자체도 왜 자꾸 이렇게 틀려지냐 하면은 농민들이 내가 이제 뭐 벼 말고 다른 거 심을 때 물이 많이 필요하면 더 많이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가물면은 그 수로에 있는 물을 다시 빼쓰고 또 흘려보냈던 배수로에서 물을 다시 쓰고 이런 복잡한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회귀율이 좀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임경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거버넌스라는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은 상수도는 그냥 물을 내가 틀고 안 틀고 요것만 구분하면 되는데, 이거는 농민들이 전략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그래야지만 전체적인 농업용수 쪽에 이제 용수 절감이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좀 길게 했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갈수기에 지금 이제 하천에 이제 그 수질 관리를 위해서 이제 하천 위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갈수기 유럽 같은 사례를 보면 갈수기에는 이제 지하수 쪽에서 이제 오염들이 이제 하천으로 많이 부하로 발생되고 있을 건데, 근데
거기에 대한 관리는 전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임재 교수님 마지막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가 지금 수량 쪽에 포커싱이 되어 있지만 이제 이게 하천 유지 유량을 더 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에 이제 접근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거기 획기율이 왜 다른지를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세 번째 토론자는 박윤호 K워터의 환경정책 지원부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발표한 내용들 굉장히 뜻깊게 들었는데요. 저는 뭐 사실 이쪽에 뭐 전문가는 아니라서 되게 생소하고 또 재밌었습니다. 여러 가지 좀 흥미로웠고요.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인간 측면에서 이제 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쪽만 강조해서 하천 유지유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인간의 위주로 이제 많이 산정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지금 우리 뭐 첫 번째 발표하신 거에도 보면은 이것들을 이제 하천의 그 정상적인 특히 자연적인 기능을 좀 더 잘 유지하기 위해서 제대로 좀 이걸 산정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의미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실 뭐 환경부에서도 2018년도 1월에 그 환경 생태 유량 제도를 시행했지만 사실 지금 뭐 아직 제대로 좀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빨리 잘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 두 번째 발표해 주신 그 회기 수량 사실 이거 저는 사실 이런 개념 잘 모르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걸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떻게 뭐 꼼꼼하게 되게 깊게 이렇게 검토해 주신 것 같아서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좀 잘 정리가 돼야 이게 좀 보다 정확한 우리 유지유량이라든가 이런 게 산정이 될 것 같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고 사실 그동안 많이 못했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복잡한 것 같습니다. 많이 배웠고요. 그다음에 우리 뭐 수질 수량 뭐 다양한 부분 또 침투 기저유출 뭐 그리고 또 뭐 농업용 사용량 절감까지 폭넓게 발표해 주신 우리 교수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추가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K워터가 사실 이제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은 주요 우리가 이제 생공용수 관리하고 댐 관리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실 농업용 저수지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나 있을까 좀 고민을 좀 했어요. 사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업용 사용량이 좀 줄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저수지들도 보면은 뭐 용도 폐지된 저수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 아깝게 보면 어떤 몇백 개 정도가 이렇게 뭐 메리트 되고 사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저수지를 활용할 경우에 우리가 추가 유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천 유지 유량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한 사례를 좀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여수산단에 이제 남수저수지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용수 공급 그 당시에는 농업용수 공급을 했는데 그 지역에 산업단지가 개발되면서 이제 농업용으로 사용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K워터가 그걸 농공에서 샀습니다. 우리가 그걸 42억 원에 샀고요. 그거를 이제 사서 우리가 재채도 증구하고 여수로 보강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사고 발생 때 비상용수 공급할 수 있도록 이제 뭐 원수 조류지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샀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또 하나 또 대표적인 최근 사례인데 이제 보현산댐 사례인데 보현산댐 같은 경우에는 15년에 담수를 하고 나서 계속 녹조라든가 수질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현산댐 수질을 어떻게 개선할까 하다가 우리 여러 가지 대책을 했는데 뭐 보현산댐 상류에 뭐 BMP라고 그래서 최종 농법 뭐 이런 거 하는 게 있거든요. 유출이 이게 보현산댐 같은 경우가 이제 80%가 토지계예요. 오염원이 과수원도 많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때 이제 활용한 것 중에 하나가 보현산댐 상류에 농업용 저수지가 6개가 있어요. 수기지를 포함해서 6개가 있는데 그 저수지를 통해서 이제 댐으로 유입이 되거든요. 사실 이제 특히 수기지 같은 경우가 한 용량이 5만 톤 정도 되는데 저수 용량이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비점 시설 설치할 때 뭐 유출강 5mm로 설계하잖아요. 근데 얘는 한 70mm 정도까지 오더라도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비가 왔을 때 초기 강우를 수기지랑 6개 저수지를 통해서 가둬서 일단 침전을 통해서 1차 저감을 시키고 또 유출된 유출수는 저희들이 이제 그 에코필터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K워터에서 좀 개발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걸 적용해서 유출되는 거 한 번 더 처리해서 본산댐으로 유입시키는. 그랬더니 굉장히 오염물 저감 효과가 70% 이상 정도 나오고 굉장히 효과가 좋았거든요.
이거를 이제 국가위나 그때 낙동강 유역에서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우리가 설명을 해드렸더니 와, 이거 너무 좋은 사례라고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확대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국가위나 환경부에도 제안하시겠다 해서 이렇게 했고, 사실 이게 굉장히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많을 걸로 보이거든요. 이제 지역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각 그 관계 기관들이 또 우리 물관 일원화 됐으니까 뭐 엄청 오래됐죠. 지금 벌써 18년이니까 같이 관계 기관이 좀 협력해서 이런 것들도 활용하고 더 이렇게 좀 같이 해서 우리가 이제 같은 목표를 통해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효율적으로 시간 내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 다음 순서로는 그 영상과 홍수통에서 예보 통계 과장님이신 최규현 과장님께 토론을 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세 개 주제 말씀 다 잘 들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우리가 그 자연과 환경에 양보하는 하천 유지 유량에 대해서 오늘 산정하는 부분, 그리고 그 값이 우리가 목표로 삼는 값이죠. 그리고 또 다른 두 개의 주제가 녹음용수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인간이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연에 양보하는 이 하천 유지 유량과 우리가 사용하는 생공용수를 포함해서 농업용수 등에 대한 이러한 유량을 통틀어서 우리가 하천을 관리하기 위한 유량으로 삼는 것인데, 이러한 관리 유량에 대한 어떤 이용 체계나 실제 정확한 모니터링이나 정확한 수치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향후에 수자원에 대한 환경부나 국가에서 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개 주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어쨌든 두 번째, 세 번째 주제가 좀 유사해서 같이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에 대해서 유지유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대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물이 얼마나 실제 이용이 되고 또 흐르고 있는가,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알게 되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한정되어 있는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용수에 대한 회계수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염원 관리할 때에도 그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등이 있듯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생공용수 같은 경우에는 그 하수 처리장이나 배수 처리장 등에서 딱 정해진 지점에서 방류 수량을 정확히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을 과연 얼마나 물을 쓰고 다시 하천으로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계량할 수 있는데,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쓴 양은 상당히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정확도가 높아졌지만 쓰고 하천으로 과연 얼마나 들어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그 블랙박스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서도 토론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제가 낙동강 여러 지역에서 봤고 지금 영상강에 있지만 이게 물이용 체계, 용수 이용 체계, 그 다음에 과거부터 그 유역에 물을 어떤 부분들을 더 중요시해서 물을 쓰는가, 그리고 기관이나 실제 물을 이용하는 농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성향에 따라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감안을 해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단기간에 산정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속적으로 계속 연구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 연구가 모니터링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그래서 최적의 모니터링 방안을 좀 마련을 해서 그 내용들을 계속 정확도를 높이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농업용수 부분도 우리가 일률적으로 다 무조건 소진해서 쓰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다른 생공용수처럼 좀 효율적으로 물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 농업용수 수지도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쓸 수 있지만 향후에는 이 통합 물관리 차원에서 다양한 용도로 여유가 생긴다면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만약에 부족하다면 생활용수 부분에서 농업용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 국가 계획이나 유역 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추후에는 이런 사회 자료들이 많이 쌓이다 보면 모델링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다른 지역에 대한 확대 해석이나 그 계획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주제에 대한 제 의견이고요. 첫 번째 하천 유지리용 부분입니다.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실 때 7개 필요 유량을 모두 만족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맞는지 이제 유역별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족하는 유량을 체크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게 하나의 수계에서 본류에서도 상류, 중류, 하류, 그다음에 주류가 있는데 어느 지점은 어느 목적으로, 어느 지점 어느 목적으로 해서 이 목적이 다 달리되면 하천에 대한 일관적인 관리가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지량 산정함이 있어서 하나의 하천, 하나의 수계에서는 어느 정도 그 동일된 목표를 가지고 그 유지량 산정하는 게 목표로 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실제 우리가 이 유지량을 목표로 삼는 유지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유무도 결국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농업용서 회계수 부분도 결국에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유지량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그 현재 확보가 가능한 양과 앞으로 확보가 필요한 양으로 구분해서 하는데 이러한 양을 선정을 할 때에도 이 모든 부분들을 유량만으로 해결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천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수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이 유지량 부분도 향후에는 하천의 어떤 중요한 계획인 기본 계획이나 댐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계획 부분까지 연계해서 가장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고민해서 유지량을 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구 침입이나 염해 방지 이런 부분도 지금 지역에 따라서는 요구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다 하기에는 유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유량 소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수정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지방하천에 대한 확대 부분도 이 지방하천과 그 다음에 국가하천에 대한 부분들이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유량 확보에 대한 방법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유량의 확보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를 해서 유주량에 대한 산정하는 부분들이 현실성 있는 유주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또 낙동강에서도 근무하시고 지금은 또 영산강 근무하셨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 유역적인 특성도 반영했나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토론자로 김재승 오대영 유역협의회 공동대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속에 있듯이 저는 시민단체 영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전라북도의 하천 기본계획 자문과 평가를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는데 오늘 와서 들어보고 이 발표 내용을 제가 보면서 미리 공부를 했으면 좀 자문이나 평가 때 유익한 내용을 썼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논물고 관리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 활동을 합니다. 논물고를 관리를 함으로써 농업용수 관리에 좀 도움을 주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 프로에 참석을 이제 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그 토론하신 강태구 소장님이나 이규상 부장님, 최기현 과장님 얘기는 참 전문가들 자문이었는데 박현호 부장님께서 처음에 멘트한 생소한 분야에서 많이 공부하고 간다. 그 말에 저는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짧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원 박사님께서 하천 유지 유량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셨는데 하천 유지 기준 유량을 기준 갈수량에서 하천 유지량을 제외한 값으로 그렇게 인용을 하셨어요. 이 내용을 어떻게 좀 다른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서 이제 그 하천 수위를 좀 많이 하시는데 어류를 위해서 시기적으로 그 하천 수지 유량을 변동을 해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지나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류까지 그 소하천에 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량을 조절한다는 것은 좀 자연적으로 갈 수 있는 면도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너무 세부적으로 하게 되다 보면 원래 기본 과제가 조금 엇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장철희 수석연구원님께서는 그 많은 자료를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하나를 동의하고 싶은 것은 그렇지만 그런 자료들이 장기적으로 정리가 되면은 도움이 분명히 될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세 번째 임경재 교수님 얘기는 제가 주의 있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 지금 현재 농업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계속 살았고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농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거든요. 하는데 지금 농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꼭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고 관리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농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아듣고 믿고 이렇게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 말씀드린 게 요즘 농업 형태가 많이 바뀌는 것 중에 수막 재배인데요. 수막 재배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현장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농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정부가 얘기한 전문가들이 얘기한 내용을 수긍하고 가느냐 이게 지금 문제인데 저희들이 가능한 한 이런 내용을 앞으로 공부를 좀 해서 할 수가 있다면 해가지고 농민들과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가 발표할 기회가 자리가 있으면 좀 참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정보가 교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 5분의 그 토론자 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금 전달받기에는 도시락이 12시부터 제공된다고 합니다. 장소는 바로 앞에 로비에서 한다고 하니까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한 55분까지 시간 조금 가지고 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한 번 더 5분의 토론자 감사드리고요. 혹시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발제하신 분들에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토론하신 분한테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네, 예상대로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제 생각에는 발제 3분 자께서 20분 동안 충분히 발표하지 못했던 거나 아니면 토론자 분들께서 질문하시거나 의견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하시거나 이건 아닙니다라고 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네, 코 박사님 혹시 있으신가요? 마이크를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는 없어도 될 것 같고요. 그 촬영을 위해서 마이크 필요합니다. 네. 예, 일단은 먼저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좀 향후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유지유량을 산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좀 반영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재승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홍수통제소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해당 절차가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보시고 만약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줄이고요. 간단하게 그냥 저 말고 다른 발표하신 분들의 코멘트 두 분 다 농업용수 관련이라 그래서 생각한 게 이게 농업용수가 저도 이제 갈수를 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농업용수를 분석해 보면 매년 사용률이 굉장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보면 이제 결국 농업용수가 회기율이든 사용량이든 그때 그 해의 수문 상황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에 저희 임진강엔 가뭄이 좀 들었는데요. 그때는 보면은 하천수 사용량이 100%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허가량 대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7, 8월에는 사용량이
30%까지도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회기율이나 그런 것도 아마 숨은 상황, 아까 보니까 임경재 교수님은 이제 그 회기율 공식의 강수량을 고려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고려하면 좀 더 잘 회기율이나 그런 것도 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희 토론자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농업용수 회계수량 이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농어촌 공사 뭐 지사라든지 이 협조를 많이 받고 방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 이규상 부장님도 계시지만 이 농업 하시는 분들과 이 하천 측면에서의 관점과 상당히 그런 괴리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규상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임경재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발표하셨는데,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그런 어떤 접근, 이런 방법, 이런 접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그리고 좀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수치적으로 뭐 이게 얼마다, 그러니 이 부분은 뭐 얼마만큼은 꼭 하천으로 보내줘야 되고 뭐 얼마만큼은 보내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게 뭐 이런 공학적인 측면의 접근이 아니라 거버넌스의 측면, 그리고 서로 상생할 수 있고 통합물관리 이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좀 더 보람이 있고 나은 방향으로 가게끔 하는 그런 다각적인 노력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제가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려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5분께서 토론을 해주셨고요. 거기에 대한 일일이 답변을 하진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리를 갖다가 한 3-4페이지 정도 해서 충분히 좀 이해했고, 여기에 대한 내용 좀 갖다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일단 이 프로그램 부를 보면서, 이 프로그램은 제가 작성을 했긴 했지만 여기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일단 한강홍수통제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다음에 학교, 국립환경과학원, 농어촌공사, 수공, 홍통, 그다음에 5대강 유역협의회. 그래서 이게 정말 다양한 분야의 부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하셨는데, 사실 이게 끝나고 나면 내년을 또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뭐 올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 같이 모여서 세미나 말고 워크숍 해서 보통 한 4시간 이상 하게 되면 충분히 질의응답하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고민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발표하고 집에 가게 되면 이 모든 내용은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만 되지 저도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한 번 더 추진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런 기회를 갖다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항상 해가지고 같이 오시면 저희가 이제 그 거버넌스 사업 사실은 한 6, 7, 8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자체 한 것도 했고요. 했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제일 어려웠던 부분들이 마음을 사는 거거든요. 처음 접근했던 방법은 과연 떡으로 갖다 되진 않을 것 같은데 마음을 갖다 같이 먹으면서 뭘 얘기했던 부분인데, 사실 중간에서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시면 그걸 또 믿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모르고 거버넌스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시범 사업을 통해서 2년, 3년 동안 하고 나니까 눈으로 보시니까 되지만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시면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더 많아서 같이 모시고 장기 한 반나절 그 워크숍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농업에서의 어떤 특성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안 했고, 그 수장계에서도 사실 3.5라는 숫자를 갖다 이용해서 했고, 우리가 다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한번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뭔지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고, 아무도 안 나와주시면 이규성 부장님께서 좀 나서서 워크숍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뭐 가능하시다면 소속을 좀 밝히시고 이름 밝히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영산강 홍수통제소의 고민상 부사라고 합니다. 이규상 부장님께서 아까 뭐 여러 가지로 농업용수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시고, 농업저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저수지가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영농기에 영수를 공급하면서 그 공급된 영수가 퇴수되면서 하천에 기여하는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비영농기에는 전량 저류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하지만 저수지라는 것도 어차피 하천 안에 있는 하천 시설로서 하천에 비영농기에도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 가능하다면 농업용 저수지에서도
비영문기의 하천 유량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시행됐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연구원에서 좀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농업용 저수지는 아시지만 짧게 만들어진 게 한 20년쯤 전. 예, 대부분의 저수지들은 50년에서 70년 전에 만들어졌던 저수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수지는 원래 목적이 이제 그 밑에 있는 논에 물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고 시대가 변해서 지금 이제 홍수나 이제 하천 유리 유량에 대한 요구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죠. 근데 그것들을 저희들도 이제 계속 농림부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다른 식의 이제 것들이 새로운 저수지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저수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들은 계속 제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환경부나 다른 이제 수자원 쪽에서도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주시면 이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수지나 댐을 새로 만들 수는 없는 시대니까 그럼 기존에 있는 것들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은 이제 서로 같이 이제 손을 맞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발표 들으면서 저도 발표에 한번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발표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뭐 전문가들 중심으로 하는 그 포럼은 사실상 사실을 추구하는 건데 오늘 나왔던 이야기 중 이제 거버넌스를 한번 보면 거버넌스 사실은 진실을 원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더더욱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기도 하고 또 전문가가 사실에만 멈추지 말고 진실까지 좀 나아가는 생업이 달린 그런 분들까지 좀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임 교수님 제안하신 대로 여기 뭐 수공이나 농공에서 제안을 해주시면 아니면 뭐 우리 소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그 드물머리에서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물관리가 끝난 지 5년이 이제 훌쩍 넘었고 사실 통합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또 가장 어려운 또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이 춘천물 포럼에서 만들어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의 마음은 열린 것 같고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이런 그 토론의 자리가 또 됐으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세션 7번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